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월드컵까지 이제 70여일이 남았습니다. 70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한국 대표팀이 본선 무대에서 싸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스트리아전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AI가 어떤 예측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웸블리에서 잉글랜드를 꺾은 일본 이야기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 더 아프지만 그 비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울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국 축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스트리아라는 팀을 짚어봐야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만만한 팀이냐고 물으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처, 라이머, 슐라거, 이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럽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비처는 유럽 무대에서 손꼽히는 센터백이고 라이머는 첼시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슐라거는 볼 배급 능력이 탁월한 미드필더입니다. 이 선수들이 중심이 된 오스트리아는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게겐프레싱, 즉 전방 압박을 강하게 구사하는 팀입니다. 어려운 상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싸우느냐가 그 팀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백 왜 이렇게 어설픈가? 홍명보 감독이 이번 어매치에서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3백 자체가 나쁜 전술이 아닙니다. 세계 상위 수준의 팀들도 3백을 활용합니다. 이탈리아의 안첼로티, 첼시의 전성기 시절 무리뉴, 3백으로 성공한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3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수들이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3명의 센터백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앞에서 움직이는 윙백들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와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중원과의 간격 유지, 압박 상황에서의 전환, 세트피스 수비, 이 모든 것이 훈련을 통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 스스로가 나설다고 말했습니다. 서령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소속팀과 다른 전술에 적응이 어렵다고 했던 것. 이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치진은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 전술을 선택했습니까? 선수들이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 시점에 이 시스템을 고집합니까? 감독이 전술을 선택하는 것은 감독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전술이 선수들에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 전술은 아이디어로만 남습니다. 종이 위의 전술과 그라운드 위의 전술은 다릅니다. 선수들이 자신있게 실행할 수 없는 전술을 경기에서 시도하는 것은 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비 라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 그것이 경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드필드 고립과 무너진 빌드업. 3백의 가장 큰 구조적 도전이 미드필드입니다. 수비 라인에 3명을 배치하면 그 앞 중원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윙백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인데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원이 텅 비어버립니다. 오스트리아는 게겐프레싱을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공을 빼앗기는 순간 바로 달려들어 압박을 가합니다. 상대팀이 편하게 볼을 돌리게 두지 않습니다. 그 압박에 대응하려면 중원에 공을 받아줄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중원은 고립됐습니다. 공을 받을 선수가 없으니 수비진에서 공격진으로 연결이 안됩니다. 연결이 안되니 자연스럽게 롱볼을 찾습니다. 롱볼을 받을 준비가 된 선수가 없으니 공은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상대가 압박을 들어왔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김민재가 얼마나 힘든 경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 이 경기에서 고립됐습니다. 앞에서 받아줄 선수가 없으니
모든 공이 김민재로 향하고 김민재는 그 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결하려 하면 압박에 걸리고 옆으로 돌리면 옆도 막혀 있습니다. 독박 수비를 넘어 독박 빌드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김민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개인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이 그 선수를 고립시키면 그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도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평범한 선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공격이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이라는 특출난 개인들의 능력에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구조의 한계. 이강인이 공을 받으면 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달리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재성이 뛰어다니며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세 선수가 없었다면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면 상대는 이 선수들만 집중 관리하면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실제로 이강인과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공을 받는 순간 바로 두세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공간이 없었습니다.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공격이 아니라 특정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이것은 상대가 그 선수들을 집중 관리하면 무너집니다. 예측 가능한 공격은 막기가 쉽습니다. 진짜 위협적인 공격은 어디서 위협이 올지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이 오고 한 선수를 막으면 다른 선수가 움직이는 연동된 공격. 이것이 팀 전술이 있는 팀의 공격입니다. 지금 한국 대표팀의 공격에는 그 연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이 특정 선수에게 가고 그 선수가 혼자 해결하려 하고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후방으로 돌아오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읽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번 경기와 관련해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AI 예측 이야기입니다. 경기 전에 구글 제미나이에게 이번 경기를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미나이가 내린 판단이 있습니다. 1대2 또는 0대2 패배.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이다. 특히 자비처의 침투가 위협적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점 가능성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기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놀라셨을 겁니다. 후반전 시작 3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슐라거의 패스를 받은 자비처가 한국 수비를 뚫고 골을 넣었습니다. AI가 정확하게 예측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진 것입니다. 경기 전에 AI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의 빌드업 약점과 자비처의 침투 패턴은 경기 전에 이미 데이터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것을 연구하고 준비했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챗GPT의 분석도 뼈아팠습니다. 챗GPT는 홍명 보호의 스리백을 전술적 철학이 담긴 공격적인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방어 기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버티기용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자형 빌드업, 즉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우로만 공을 돌리는 패턴을 고집하면 필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AI의 분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개의 AI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석했는데 공통된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실제 경기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팬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무궁무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AI의 데이터 분석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들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 제미나이는 이강인의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이 세계 상위 5%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위 5%.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에게 두세 명이 달려와도 공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거나 패스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능력은 팀 전술이 뒷받침되면 훨씬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 화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완전한 컨디션의 손흥민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뛴다면 어떤 위협이 될지는 상상만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 AI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개인 능력과 투지는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그것을 담을 그릇, 즉 시스템입니다. 이제 잠깐 눈을 돌려서 일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날 웸블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 잉글랜드 축구의 성지입니다. 8만 관중이 가득 찬 그곳에서 잉글랜드 대 일본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일본의 1대0 승리. 이것이 왜 놀라운가요? 잉글랜드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팀 중 하나입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 팀이고 케인, 포든, 벨링엄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있는 팀입니다. 홈 관중 앞에서 치른 경기였습니다. 그 팀을 일본이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더 인상적입니다. 전반전 내내 잉글랜드가 8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일본은 수비에 집중하며 인내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날카로웠습니다. 미토마가 측면을 뚫고 나카무라가 연결하는 역습 한방. 이 장면 하나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집중력 있게 수비하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강팀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강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조직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 순간이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 일본은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전술적인 명확함이 있었고 선수들이 그것을 믿고 실행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축구 라이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그 간격이 느껴집니다. 일본은 명확한 방향이 있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일본을 부러워하거나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월드컵까지 70여일.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술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선수들에게 명확한 그림을 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백이든 4백이든 전술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선수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몸으로 익혀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수들이 낯설어하는 전술을 경기에 들고 나오는 것은 선수들에게도 팀에게도 결과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강인과 손흥민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두 선수의 능력이 팀 안에서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AI도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이 세계 상위 5%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발휘되려면 이강인 주변에 공간과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고립된 채로 3명을 상대하게 만들면 세계 최고의 선수도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달릴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 손흥민에게 좋은 타이밍에 공이 연결되는 구조. 이것이 팀 전술 안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손흥민 혼자 해결하라는 시기. 공격은 상대가 손흥민 한 명만 막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김민재를 고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독박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선수도 지칩니다. 앞에서 제대로 수비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 김민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팀 수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김민재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이 세 가지가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 안에 정비될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질문입니다. 오스트리아전을 복귀하면서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경기 막판 선수들이 지쳐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 AI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저도 그것만큼은 인정합니다. 투지 의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이것은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담을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소모될 뿐입니다. 아무리 공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고 나서 어떻게 연결할지가 없으면 다시 빼앗깁니다. 투지는 있습니다. 이제 그 투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웸블리에서 보여준 것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잉글랜드 선수들보다 개인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방향, 그 방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집중력. 이것들이 결합되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하길 바랍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보고 싶고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보다 더 나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AI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같은 뛰어난 재능이 고립되지 않도록, 김민재가 독박 수비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선수들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팬들의 눈에도 보이는 문제입니다. AI의 데이터 분석에서도 나오는 결론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70여일, 완벽한 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뛸 수 있는 환경,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명확한 그림, 그리고 각자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 이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선수들 개인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보입니다. 그 투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팬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비판하고 걱정하는 것이 응원의 다른 형태입니다.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팀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 선수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